안녕하세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있고 국립산림치유원장을 맡고 있는 고도원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위로와 치유의 온라인 산림치유 박람회입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상으로 만나서 하기로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펼쳐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이시고 또 제가 보니까 청년 시절부터 남다른 꿈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작가도 꿈꾸고 연극배우도 꿈꾸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의사가 되셨는데 책도 여러 권 내셨습니다. 근래 우리가 비말, 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침 튀기는 인문학 이런 재미있는 책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에서 바라본 여러 현상들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위로가 되는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곽경훈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경훈입니다.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울산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울산에 있는 울산병원이라고. 그런데 이 응급의학과의 이제 의사이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의과대학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네, 공부를 못해서 저희가 이제 성적대로 과를 선택해서 저는 크게 많이 원래는 정신과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지원할 때는 정신과가 아주 인기과였기 때문에 제 성적에 맞춰서 응급의학과를 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책을 좋아해서 저는 처음에 정신과를 하고 싶어 했는데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응급의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응급실에 오는 분들을 케어하고 치유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오만 가지 현상들이 생길 텐데. 그 응급의학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진단하는 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의식이 없다거나 혈압이 낮다거나 또 환자가 호흡 곤란이 심하다거나 하는데 원인은 아주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그에 합당한 응급 조치를 하고 네. 이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수술이 필요할 것이냐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이냐 또 이 사람이 그럼 수술과 약물 치료를 한다면 어느 임상과에서 하게 될 것이냐를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좋게 보면 좀 응급실에서 셜록 홈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판단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어떤 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늘 긴장 넘치고 이제 또 늘 같은 일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좁은 진료실에서 똑같은 환자만 계속 보면서 평생 사는 게 되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응급의학과를 하다 보니까 늘 매일매일 긴장 넘치고 늘 어떤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수수께끼 풀이 같은 일상이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응급의학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 근래에 가장 뭐 좀 극적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일이랄까 이런 걸 좀 경험하신 게 있습니까? 사실 응급실에 오는 중환자들은 모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어떤 환자가 제일 기억에 남나 하면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제 처음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약간 혈압도 너무 높고 이상해서 의식은 괜찮았지만 이제 머리에 CT를 찍어 보니까 뇌출혈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한테 있는 뇌출혈은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외상이 꼭 있어야만 생기는 뇌출혈이거든요. 네.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목에 보니까 끓긴 자국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한사코 자기는 본인은 넘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누군가로부터. 네. 네. 근데 할머니가 그 누군가를 굉장히 지키고 싶어해서 네. 끝까지 자기 넘어졌다고 주장해서 저희도 뭐 환자가 그렇게 넘어졌다고 주장하면 저희가 경찰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목에 끓긴 자국이야 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극적인 게 사실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건 저희가 응급실에서 매우 자주 보는 일상이지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늘 극적이라서 뭐 그 할머니가 과연 누구한테 그런 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누구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는지 궁금하기도 규명을 하고. 못 하셨습니까? 묻지 않으셨어요? 어, 네, 짐작만 하시고. 짐작은 하는데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늘 너무 이제 환자의 신상에 대해 얘기하는 건 사실 제가 저도 꺼려하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위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자녀분이었나 보군요. 네. 그건 뭐 일단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신 대로 맡기겠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이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면서 여러 현상들이 또 있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에서 바라본 환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정작 응급실에 와야 되는 중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해서 병원을 늦게 오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환자가 아침부터 이제 뇌경색 증상이 있었는데 혹시 병원에 가면 이제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온 거예요. 근데 뇌경색은 3시간이나 6시간 이내에 병원에 와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무서워서 늦게 와서 어떻게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게 코로나가 만든 좀 씁쓸한 그런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몇 권 내셨어요. 어떤 책을 내셨습니까? 책은 이제 메디컬 에세이를 2권 냈고, 네. 그 다음에 아동용 소설을 하는 권 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침 튀기는 인문학이라고 해서 책이 안 팔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장르를 써서 가벼운 이제 침에 관한 인문 교양서를 한 권 적게 됐습니다. 네, 그 책을 내게 된 동기가 있나요? 제가 이제 얼핏 들으니까 아까도 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작가도 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으셨다고. 인류학자나 아니면 전문 기자, 뭐 연극 배우, 소설가 이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다 모든 일들이 다 조금씩 보면 약간 모험을 쫓으면서 창조적인 일이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끌렸고요. 이제 의사가 되고 난 뒤에도 글쓰기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이제 메디컬 에세이를 처음에 의사가 뭐라고란 책을 내게 돼서 이제 그 책이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았는데 이제 그 책 덕분에 이제 노빈손 시리즈라고 좀 유명한 아동용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필제의가 들어 책도 적게 됐고 원래 의사들이 적는 메디컬 에세이는 되게 감동적이고 따뜻한 얘기를 적잖아요. 그런데 제가 레지던트 때 겪은 얘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하면서 어떤 한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의 불문율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조직의 불문율이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의 지위에 지켜야 되는 의무와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의 좀 어두운 얘기를 풀어내고 싶어서 책을 적어서 잘 안 팔렸습니다. 그 안 팔리길 다행입니다. 예, 책을 많이 팔면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글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글로 먹고 살려면 팔자가 써야 돼요. 저처럼. 아무나 못하는 일. 그런데 글 꿈꾸시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글로 쓰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침 튀기는 인문학 그 책을 쓰게 된 뭐 동기가 있으신가요? 쓰게 된 동기는 이제 제가 그렇게 3권을 적고 있을 때 이제 출판사에서 지필제의가 왔거든요. 이제 침에 관한 얘기를 적고 싶은데 사실은 침에 관한 얘기를 적으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침에 관한 얘기 떠올리면 한 너댓 가지 정도 떠올리고 나면 더 이상 떠올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그래서 누가 적으면 제일 적격일까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아는 출판 평론가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적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곽 이사님께서 선정한 주제가 아니고 출판사에서 선정한 주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선정한 주제가 아니어가지고 이 책이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요? 그 재밌네. 그런데 소위 그 비말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요청을 받았던 겁니까? 그 이후입니까? 제가 이제 응급의학과 곽경훈입니다라고 하는 제 3번째 책이 3월달에 나왔고 제가 4월달쯤에 이제 지필제의를 받아서
금년. 네. 그럼 코로나 이후네요. 네, 3개월 정도 적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이 뭐예요? 침이 비말 이게 뭡니까? 의학적으로 침이죠. 이제 우리 몸에 있고 하루에 1.5리터 정도 만들어지고 구강의 윤활 작용을 돕고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항균 물질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침이 없으면 사실 구강의 윤활 작용이 되지 않으면 말한다든지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또 침은 우리가 이걸 바이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침을 통해서 전염되면 인간들 사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하거나 음식 먹을 때 비말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가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네.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 비말을 통해서 침을 통해서 전염되는 거는 아주 고전적인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많이 써왔던 전염의 통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요소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전염병의 전염 루트로도 많이 사용되는 양면성이 있는 게 침인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도 이렇게 침, 비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20세기의 시작은 1차 세계대전을 20세기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7년부터 1918년도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우리가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도 역시 침으로 전염되는 비말로 전염되는 병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마스크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원래 마스크 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서구를 봐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보면 그 시대의 사진, 그 시대의 그런 기록 영화나 기록 사진에는 마스크 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1.5리터라고 그랬어요? 1.5리터.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몸이 침 공장이네. 네, 사람 몸에서 침도 그 정도 만들어지고 하루에 소변도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만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뭘로 만들죠? 우리 원래 몸의 대부분의 구성 성분이 물이고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분 양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는 최소한 들어오고 그래요. 음식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 수분이거든요. 건조 중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고기 말리면 작아지잖아요. 우리 몸이 뭐 70% 수분이다, 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생수나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음식이나 다른 거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이런 말씀인가요? 수분 섭취는 되죠. 그렇지만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수분 섭취량이 그런 다른 나라 사람보다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사실은 건강상에 좋긴 합니다.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그럼 물을 잘 마시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그냥 뭐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네, 저는 딱히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이렇게 작은 생수 이게 일회용이라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작은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마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놀랬거든요. 침이 1.5리터 이곳에 3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몸에 그런 침이든 땀이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물이잖아요.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침이든 땀이든 우리 몸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나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살면서 이제 물이 부족한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을 먹고 싶은 충동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먹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몸에 뭔가 부족하면 본능적으로 그걸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왜 운동 선수들 보면 고기만 먹고 탄수화물 먹고 이런 식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고기만 먹으면 너무 탄수화물 먹고 싶고 탄수화물만 먹으면 너무 고기 먹고 싶고 또 소금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계속 염분 있는 게 땡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까지 탈수가 되지 않지만 이제 필요량보다 조금씩 물을 적게 먹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노화 현상도 더 빨리 일어날 거고요. 요새 흔히 얘기하는 그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물은 사실은 이제 물은 너무 많이 먹는다고 싶을 정도로 먹어도 그게 그렇게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물을 좀 적게 먹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충분한 양입니다. 그 물이 이제 말씀하신 면역력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특별한 인연으로 이제 아프리카 그 선교지를 좀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일하시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주민들이 뭐 1.5km, 2km 물을 길러러 가요. 그런데 그게 황토물이 그 황토물 가져다가 이제 좀 가라앉혀 가지고 마시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위생적으로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들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신선하고 깨끗한 물에 얼마나 접근이 잘 되느냐가 이제 그 사회가 얼마나 발전해 있느냐의 척도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플린트란 도시에서 납으로 오염된 그 중금속에 오염된 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해서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사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물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좋은 물을 마셔야 침도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침으로 좀 돌아갈게요. 근데 침이 이제 요즘에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침을 관리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침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그 밖에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제 기침 예절, 그러니까 함부로 기침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침 뱉지 않는 거요. 그리고 이거는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담배를 피울 때도 이 담배를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그 연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말, 그러니까 침이 붙어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는 것도 혹시나 자기의 침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이제 왜 오늘도 이렇게 유리창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뿌옇게 수분이 나가잖아요. 이것하고 이 수분하고 침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나가는 수분은 우리 체온 때문에 아하. 어리는 거라서 이거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일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입김을 불어서 여기 어리는 거는 이건 제 몸에서 나온 것보다는 공기 중에 있는 거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이렇게 그러면 그 손에서 나오는 수분, 공기가 섞여서 이것하고 입에서 나온 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손에 땀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땀이 묻겠죠. 근데 땀하고 또 침하고는 별개의 이게 땀을 통해서도 전염이 됩니까? 일단은 땀을 통해서는 잘 전염 안 되는 걸로 나와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가 악수를 하거나 이러면 괜찮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손으로 계속 자기를 만지거든요. 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왜 악수를 안 하고 주먹 인사를 해야 되냐 하면 사람 얼굴 되게 자주 만져요. 자기가 인식 안 하고. 맞아요. 자꾸 입도 만지고. 그렇기 때문에 손에는 당연히 제 침에 손에 있는 침이 묻는구나. 제 침에 있는 거와 비슷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씻으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손으로 계속 얼굴을 만지고 입을 만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비말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구강점막으로도 똑같이 전염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코도 잘 만지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얘기하다가 여기 침이 튀어서 여기 침이 있는데 제가 만지면 이제 제 손에 바이러스가 묻게 되는데 제가 이 손으로 다시 제 얼굴을 만진다거나 입을 만진다거나 코를 문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바이러스에 전염되게 되죠. 그러니까 침이 튀는 곳, 침이 묻어 있는 곳. 사실은 모든 게 그런 환경 아니에요? 다 지금 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씻기가 중요한 이유가 네. 사람은 무조건 손으로 얼굴 만지거든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만지는 거라서 규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가 중요한데 흥미로운 사실이 이제 원래는 독감이 11월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3월 달에 한번 세게 유행하거든요. 보통 봄 딱 초봄이나 그때쯤에. 근데 올해는 독감 유행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열심히 손을 씻다 보니까 독감에 덜 걸리는 그거는 유일하게 그나마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 좀 들어요. 오히려 손 씻기를 잘 하니까 다른 병이 없어지고 이제 감기도 덜 걸리게 되고. 제가 생각하던 유일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공기가 좋아진 거라든지 기후 어마어마한 변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을 씻을 때 왜 30분 이상, 3분 이상 씻으라고 하죠? 30초 이상. 30초, 30초. 그것도 길어 보이던데. 그게 이제 그리고 비누를 사용해서 씻어야 되고요. 원래 이제 사람의 손에는 정상세균총이라고 해서 원래 다 세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세균총은 씻어도 잘 없애기는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거는
우리가 구강에도 그렇지, 구강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여기는 원래 정상적으로 사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장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세균들은 몸에 해롭지 않은데 이제 몸에 해로운 세균이 여기 번식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로운 세균이 손에 떨어졌을 때 이거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정도는 씻어야 하지만 이게 쉽게 내려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채소를 씻을 때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럽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토마토를 먹고 식중독이 집단 발생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세척되지 않은 토마토를 먹어서 그런 걸로 결국 밝혀졌는데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는 손 세정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유해 세균만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피부에 있어야 되는 정상세균총이라고 원래 있는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 세균까지 다 사멸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손 피부에 살던 주인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세균이 더욱더 잘 전염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소독약으로 각을 하는 거 그거 너무 자주 하시면 구강에 있는 정상세균총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각을 자주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정제는 어찌 보면 응급 처방이군요. 네, 세정제는 사실은 일반인은 쓸 필요가 없고 손을 씻을 수 있으면 쓸 필요가 없고 저희처럼 의료인이 환자와 환자를 보거나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할 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손 세정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일단 피부의 정상세균촌을 파괴할 수 있을 뿐더러 피부 자체에도 그런 고농도 에탄올이나 이런 물질들이 피부 자체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효과는 있다고 봐야겠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씻어내야 되겠네요. 그것도. 네, 많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군요. 좀 깊이 좀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이른바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들이죠. 확진자가 되면은 이제 본인에게도 어렵지만은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심지어는 도시 전체가 흔들흔들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사회적 비용을 대고 그걸 치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차츰 내면화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코로나 블루, 뭐 우울이라고도 하고 짜증이라고도 하고 스트레스, 뭐 트라우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내면화된 코로나 블루 현상에 대해서 우리 곽 선생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인류는 옛날부터 보면 큰 고난을 당하면 제일 손쉬운 거는 희생양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 유태인 때문에 그랬다. 20세기 초반 일본에서는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는 조선 놈들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코로나 블루가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더 우울해하는 게 이제 병에 걸렸다는 것보다도 내가 병에 걸리면 왠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비난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병에 걸려서 받게 될 그 비난을 생각해 보면 좀 요새 말로 흔히 얘기하는 평범한 사람이나 멘탈이 좀 약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 걸리기 전에 내가 걸려서 겪을 일들을 생각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잘 극복하기 힘든 위기나 재난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우울하고 낙담하고 절망스러운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서로 낙인을 찍는다거나 희생양을 찾지 말고 서로 연대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연대할 수 있으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근래에 그 사회적 힐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확진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비용을 사용해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K-방역을 만들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뜨고 국격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내면화돼서 코로나 블루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방치해 두면 희생양을 밖으로 찾는 수도 있고 안으로 찾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장차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이런 코로나 블루도 이제는 확진자에게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치유를 하는 것처럼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국가에서 마음 방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치유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곽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내는 통계나 이제 내는 통계를 보면 코로나 블루가 오면서 자살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사람 숫자가 확실히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에서 특별히 많아진 것으로 보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한국 사회가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실 가장 취약한 사람은 연세 많은 분 아니면 20, 30대 여성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일수록 이런 코로나 블루에 더 크게 영향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살률도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그런 코로나 블루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히 그런 취약한 계층일수록 더 취약할 테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런 데 신경을 더 쓰고 국가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취약계층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취약계층의 하나로 20, 30대 여성을 얘기했잖아요. 그 밖에 취약계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취약계층이라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죠. 경제적인 거.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냐 하면 아예 아주 가난해서 의료보호로 지정돼 있는 분들은 또 정말 딱 필요할 때 이제 비용을 얼마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가난하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은 아닌 네. 그래서 오늘 딱 하루 일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 오히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그런 어떤 단순 직종 식당에서 어떤 단순 그런 주방 보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건설 노동자로 일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택배를 하신다거나 대리운전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수입이 더 끊어지고 그런데 또 이분들이 애시당초 그런 아주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 계층은 또 아니어서 오히려 사각지대여서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그 놀랍다기보다는 무서운 얘기인데 이미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 취약계층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직업군들은 대체로 현장 노동자들이란 말이죠. 소위 면대면.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취약지구가 많아지고 사각지대가 넓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학자들 중에는 코로나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해왔던 빈부의 격차라든지 계급 차이라든지 그런 거를 극명하게 더 만든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렇죠. 다니는 사람은 뭐 다 원거리로 온라인으로 그렇죠. 업무할 네. 수 있고 네네.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아예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을 하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취약한 사람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걸리게 되면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예 잊혀진 존재들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취약계층, 교도소 말씀도 하셨지만 어찌 보면 갇혀 있고 교도소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각 가정이 갇혀 있고 격리 상태이고 여기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 불안이라든가 장래에 대한 어떤 절망감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농축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사실 인간은 고립되어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큰 스트레스일 것 같거든요. 원래 인간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찾고 그래서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병대 전우회 만들고 또 동문회 만들고 또 향후회 만들고 이런 게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에 소속돼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대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나는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게 힘들다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하진 않더라도 진짜 물리적으로 만나진 않더라도 어떻게 하든 우리 모두 다 서로 연결되고 하나라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비대면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 유로말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파편화된 단절된 삶으로 영원히 살 거다. 이제 옛날에 너네가 함께 만나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같이 캠핑도 갈 수 있던 그런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아.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인류는 수만 년 전부터 이런 바이러스들과 늘 같이 살아왔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삶이 다 단절되고 파편화되고 다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유럽에서 14세기에 패스트가 돌았을 때도 그때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만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고 다시 서로 모여서 함께 친교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유로말 이런 얘기하면서 과거는 절대 오지 않는다. 과거는 원래 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오지 과거가 어떻게 오나요? 그렇지만 마치 미래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서로 단절되고 늘 마스크 쓰고 SF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는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주는 게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원래 전염병은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또 우리 가운데 삶의 일상이 돼서 그냥 일상으로 돼서 아무도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방역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이 전염병이 언젠가 지나가고 일상이 되는 시간이 올 때까지 최대한 적은 사람이 희생하고 적은 사람이 이제 고통받는 걸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다시 과거의 삶 돌아올 수 있고요. 많이 죽어서 그렇겠죠, 사람들. 곽 선생님이 글 쓸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번째 책 준비하십시오. 네 번째 코로나 블루.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썼잖아요. 그게 이제 나폴레옹 시대에 러시아하고 프랑스군이 그 전쟁 상황에서 쓴 책이잖아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전쟁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포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만남,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쟁과 평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 전쟁과 평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일상이 됐을 때 이것은 우리가 비대면이니까 멀리 떨어지고 거리 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사랑의 거리를 가깝게 하게 되고 안부를 묻게 되고 마음의 전달, 아까 말씀이 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곧 그렇게 겹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 중에서 혹시 근래에 보신 현상 중에 좀 소개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제 열나는 사람이 일단 응급실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네. 열나는 사람은 무조건 코로나가 아니라는 확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나는 원인이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열이 나니까 이 사람이 열 나니까 선별진료소 가라 해서 선별진료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 검사하고 코로나 검사하는데 하루 지나니까 집에 가라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열이 더 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에서 격리실에 수용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복막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열난 이유도 장의 일부가 터져가지고 열이 난 건데 코로나가 아니고. 네. 그래서 아주 큰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고요. 가끔씩 응급실에 저희가 열이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열이 났는데 폐렴도 있게 되면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그 사람 코로나 검사가 어떻게 나오기 전까지는 응급실이 일단 오염된 걸로 예상해서 응급실 폐쇄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기가 병원에 올 일이 없는데 응급실에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응급실 문 닫았냐고.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냐 하면 아프진 않지만 혹시 내가 오늘 아플 수도 있고 오늘 다칠 수도 있는데 불안감이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불안감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마치겠는데, 자,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확진자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확진자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좀 기운을 얻을 수 있나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 잘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확진자라고 하면 이제 일단 위험 요소 있는지 물어보고 위험 요소가 별로 없으면 사실은 뭐 그런 위험 요소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위험 요소가 별로 없는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증상만 앓고 가는 경우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고요. 위험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이미 그런 위험 요소를 있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빨리 진단이 됐으니까 혹시나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니까 설령 그런 위험 요소가 많다고 해서 지금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신다고 해서 결코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건 없으니까 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리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환자실이라든지
그런 집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적 여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달라고. 아,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죽을 확률은 많지 않아. 네, 그렇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기존의 어떤 질환이 없으면 더 그래. 그리고 나이가 고령이 아니면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한 50대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사망률이 많이 높진 않고,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분도 기저질환이 없고 하면은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에 보면은 확진했다가 치유된 분들도 그 어려웠던 젊은 친구들인데도 어려웠던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사망률이 낮다는 게, 근데 이게 사망률이 낮다는 건 사실은 사망률이 낮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1% 사망률이라고 하면 엄청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럼 100명이 걸리면 1명 죽어야 되는데, 독감이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는 아주 쉽게 전염되는 병인데, 만약에 잘못하면은 한 해 겨울에 100만 명도 걸릴 수 있는 병이거든요. 네. 근데 사망률 1%면 10,000명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환자한테는 사망률 1% 엄청 무서운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더 무슨 이건 더 불안감 조장하는 거니까. 원래 독감에 걸려도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되게 심하게 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몇몇 사람들이 겪고 나니까 나는 사회에 복귀를 못할 정도로 엄청 힘들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례가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확진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가족, 가까운 사람이 확진했어. 또 격리를 오래 했어.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일단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다는 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네. 병에 걸린 것이 무슨 일부러 병에 걸리기를 노력해서 무슨 테러범처럼 그렇게 병 걸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거는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자도 꽤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고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비난하고 이제 그렇게 사회에서 배관시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확진자의 가족에게는 결코 당신의 가족이 죄인이 아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 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확진자이든 지금 죄가 아닌 그런 가족이든 우리 사회 전체, 국민 전체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뭐 다시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계속 순환되는 말 같지만, 제 생각에는 함께 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셨고,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더 실감나게 듣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침이나 물이나 손 씻기에 중요한 거, 어떤 그 원리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곽경훈 의사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확진자 또 그 가족, 우리 국민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특히 이 침, 비말이라고 하죠. 이것의 원리, 과학적이고 임상적이고 의학적인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결론으로 하셨습니다. 사회적 연대입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치유하는 사회. 그러면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치유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